경제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미국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년간의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냐라고 본다 그러면 네. 미국 소비자들이 봤을 때 1년 동안에 물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이제는 소비자 물가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10월에 봤을 때보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10월 달보다 한 0.7%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5.2%가 나와줬는데 사실 뭐 긍정적이죠.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미국 소비자들이 봤을 때 물가가 이제 정점 찍고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이제 시그널을 보여주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보시면 되겠고 이게 지난해 한 8월 이후 그러니까 1년 3개월 뭐 개월수로 본다 그러면 15개월 만에 이제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고점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한 이유를 본다 그러면 일단 뭐 휘발유, 식료품 기대 물가가 이제 둔화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 전에 앞서서 사실 옐런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예상치 못한 충격이 없다면 내년 뭐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훨씬 낮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을 정도로 사실 인플레이션의 고점에 대한 논의가 사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네. 일단은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졌던 이유를 꼽는다 그러면 이제 휘발유, 뭐 식료품 기대 물가가 좀 둔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봤을 때 휘발유 같은 경우가 한 1년간에 한 4.7% 정도, 그다음에 식료품 기대 물가가 한 8.3%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게 전 10월 달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그 당시에 기대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소폭 이제 하락한 수치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는 뭐 느끼기에 물가가 좀 떨어질 것이다 보고 있고, 그다음에 1년 후에 집값 상승률도 전월보다 1% 정도, 1%포인트 정도 이제 낮아지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런 점을 봤을 때도 물가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정세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5.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목표치는 2%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5%, 7% 보니까 이게 5%, 뭐 6%가 당연하게 느끼지만은 사실 아직도 이제 5.2%는 굉장히 고물가입니다. 그래서 네. 그 고물가 속에서 이제는 우리나라나 말 그대로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중요한 건 이제 CPI 지수가 이제 곧 발표가 되는데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과연 어떻게 발표될지 이거에 이제 향배가 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얘기해주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앞두고 있고 이제 미 연준의 FOMC 정례회의도 이제 있을 네. 예정인데 뉴욕 증시는 앞두고서 이제 상승 마감했어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뭐 어제 계속적으로 이제 뉴스에 나왔던 한마디로 이제 장 초반에는 사실 소폭 상승으로 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후반 가서 이제는 크게 뛴 모습 보였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8%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가 1.26% 올랐습니다. 네. S&P 500 지수 1.43% 오르면서 실제 장 초반에 소폭 상승하다가 후반에 아까 나왔던 옐런 의장의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후반에 가서 이제 크게 이제 오른 모습들이 이제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의 CPI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연방 FOMC 회의에서 과연 어떻게 금리 결정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는 우리나라 시장이나 미국 시장의 산타랠리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 향배가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FOMC 회의에서 현지 시각으로 14일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15일 새벽인데 과연 뭐 예상대로 당연히 이제 빅스텝을 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0.5%포인트 정도 이제는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의 뭐 움직임대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세 가지를 꼽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터미널 레이트죠. 그러니까 최종 금리를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점도표가 같이 발표되거든요. 네. 그럼 과연 연준 위원들이 과연 그 내년도의 금리 상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네. 그다음에 경제 실험들도 같이 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거시적인 어떤 그 시그널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발표가 되고, 무엇보다 파월 의장의 이제 목소리겠죠. 과연 어느 정도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매파적인 발언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주요 변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데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이게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그 연구 결과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 연구회가 뭐 큰 의미가 있나? 한데 연구회잖아요. 네. 근데 사실 큰 의미가 갖고 있는 게 이게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노동시장의 개혁을
한마디로 연구했던, 그러니까 의뢰했던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이제 얘기가 고스란히 이제는 그 3대 개혁 과정으로 정했던 이런 노동개혁의 큰 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왔던 이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자, 실제적으로 봤을 때의 가장 큰 이제 내용은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이제 개편하자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는 근로시간 개편 권고안을 본다 그러면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인데 보통 우리가 많이 들었죠. 주 52시간. 뭐 정말 귀 아플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권고안을 이제는 월, 분기, 반기, 연 이렇게 이제는 가자는 거죠. 그래서 주가 이제는 아니라 왜냐하면 주로 가자 보니까 이게 일하고 싶어도 근로자들이 일을 못 합니다. 이게 주 단위로 끊어버려 갖고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주로 가는 게 아니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가자. 이게 이제 권고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바쁠 때는 몰아서 일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일이 없으면 또 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개편 단위를 좀 바꾸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와요. 주 92시간 근무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월로 간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주 기본이 40시간이고요. 원래가 50시간을 어떻게 나왔냐면 기본이 40시간에 연장 12시간 해갖고 52시간이 나오는 건데 네. 이게 만약에 개편이 된다 그러면 월 52시간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총 92시간이 돼요. 그러면 거의 뭐 노동자들은 죽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수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판이 계속 나왔었어요. 이게 그 미래의 노동시장 연구의 결과가 어제 갑자기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나왔던 거는 그걸 몰아서 이제 결론을 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계속 비판이 나왔던 게 이러면 안 된다라고 나와서 그래서 나왔던 게 근무일 사이에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을 두자. 그러면 92시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럼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이제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도입을 하자는 거였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주 최대 69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는 주로 본다 그러면 이제 69시간을 최대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52시간보다 더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쁠 때는 더 일하게 되고 뭐 안 바쁠 때는 쉬게 되고 그래서 관리 체계가 이렇게 좀 바뀐다. 그래서 가장 큰 아마 시스템 바뀌는 게 아마 이런 어떤 부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 외에도 그 호봉제를 이제 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네. 뭐 호봉제가 이제 노조 있는 대기업 다니는 남성에게 좀 유리하고 젊은 세대들 불리하다 이런 주장을 했었던 거잖아요. 네, 굉장히 저는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말로 왜 그러냐면 이제 성과제로 바뀌자라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 봤을 때 사실 만약에 호봉제로 간다 그러면 호봉제가 뭐냐면 저도 이제는 회사 다닐 때 당연히 이제 호봉제였죠. 뭐냐면 그러니까 연 바뀔 때마다 사실 직급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는 연봉이 이제 협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호봉제가 아무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신규 채용을 조금 가로막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임금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규 채용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호봉제가 계속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신규 채용을 제약할 수밖에 없고 또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고령화 사회인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나이 든 임원진들 뭐 그 이하의 어떤 임직원들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호봉제로 간다 그러면 부담스럽죠. 계속적으로 월급을 올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고령 근로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게 아니면 주장의 요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사실 뭐 지금 이렇게 성과로 바뀐다는 거는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어떤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의 개편안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나왔던 거는 뭐 합리적이다 볼 수 있겠고 특히 이렇게 호봉제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역시나 MZ 세대한테 불리하고요. 특히 이제 남녀 임금 격차가 사실 이런 데서 많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이런 그 호봉제 얘기는 언젠가는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 뭐 적절한 타이밍에 나와주지 않을까.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이제 호봉제에서 성과 중심으로 바뀌더라도 네. 예컨대 그 아래쪽에 미니멈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도 이런 건 정해져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당연히 정해져 있고요. 뭐 우리가 뭐 성과로 바뀐다, 성과급제로 바뀐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동시장에 갖고 왔던 월급 체계가 이렇게 변한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는 좀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제는 그 중소기업의 임금 체계 설계거든요. 네. 사실 중소기업의 임금 체계 설계가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주먹구구시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네. 이번에 연구에서 나왔던 연구 결과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그럼 대기업들은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이게 성과급제로 바뀐다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의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라 본다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임금 체계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얘기가 중소기업의 임금 체계 시스템도 정부가 좀 챙겨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도출안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종부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여야가 종부세 개편안에 잠정 합의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2주택자에게는 이제 종부세 중과를 안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그럼 이게 네. 종부세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종부세 이제 중과 개편안 본다 그러면 특징이 이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주택자의 범위를 이제 조정을 했죠. 네. 그 전까지는 조정 지역의 2주택자도 이제는 그 중과세율을 적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이제는 이 조정 지역의 2주택자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주택자를 다주택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개편안의 핵심이고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3주택자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과세 표준 10억을 넘지 않으면 사실 중과세율을 아닌 일반 세율을 주겠다라는 얘기인데 네. 지금 차트에 보듯이 뭐 조정 대상 지역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2주택자의 내년도 종부세 그 시뮬레이션을 본다 그러면 이게 3,600만 원 그러니까 그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아파트와 마레프라고 얘기하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이 2주택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분께서.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6,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3.6%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거든요. 네. 조정 지역이 2주택자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개편한 대로 간다라고 본다 그러면 2,148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건데 네. 만약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내년에도 유지를 한다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더 줄어듭니다. 이게 1,235만 원 정도.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과세율을 주느냐 마느냐, 일반세율을 적용하느냐가 큰 차이가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고 사실 이게 중과세율을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무 과도하다. 왜냐하면 더블이거든요. 거의 2배의 수잖아요. 사실 네. 이제 중과세율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주택자 중심으로 부담이 굉장히 심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과대상 변화를 본다 그러면 이제 현행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한마디로 이제는 지금 몇 군데 없습니다. 다 풀어졌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한 4군데 정도인데 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가 현행대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중과 대상이고 그러면 지금의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합의안인데 합의안대로 간다 그러면 이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세율이 되는 거고 3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이제 현행도 마찬가지고 합의안 보더라도 3주택자 이상은 당연히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럴 경우에 좀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실제 네. 이번에 나왔던 그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드냐 본다 그러면 확실하게 줄어드는 게 기본공제가 이번에 합의안을 본다 그러면 6억 원에서 이제 9억 원으로 인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마레프 갖고 있고 리버파크 갖고 있다 그러면 네. 이 기본적으로 2주택자 같은 경우는 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그만큼 또 세율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부부 명의자로 본다 그러면 이게 기본 공제가 6원에서 9억 원 오르잖아요. 네. 그럼 2, 9, 18. 그러니까 18억 원까지 사실 이게 또 공제가 돼 공동 명의면 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세율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현행은 11억 원까지 공제거든요. 근데 합의안 본다 그러면 12억까지 또 늘려졌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는 중과세율이라든지 이제는 세율 자체가 또 낮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겠고 그럼 당연히 세수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혜택은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한마디로 네. 서울에 2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서울에 아파트 2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가장 큰 혜택을 이제 볼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 세율을 적용되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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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최고 세율이 이제 또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사실 예전과 비교해서 1%, 2% 차이 이렇게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사실 실제로 내는 세금은 거의 뭐 4배 네.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많이 달라지면 부동산 대책 세우는데 좀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에서 지금 가장 바라봤던 게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종부세의 부가세율 자체가 사실 너무 과도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시장 일각에서는 일반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행대로 돌린다, 한마디로 평상시대로 돌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어떤 또 일각에서는 이거는 뭐 부자 감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아쉬운 건 있습니다. 네. 이제 거래세를 낮춰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보유세를 좀 낮춰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 지금 스탠다드는 사실 보유세를 더 중과하고 거래세를 낮춰줘서 시장의 거래가 잘 되도록 하는 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네. 우리나라의 이제는 종부세 중과세율이 워낙 시장과 역행되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는 뭐 여야 합의로 이런 개편안을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편으로 시각에서는 거래세 좀 낮춰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거래세라 본다면 양도세도 사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또 예의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